볼까요? 국제법과 바젤 협약. 야, 2019년도에 나왔던 수능이네. 안 보여요? 화면이? 착한 마음으로 보면 보일 수 있는데. 보여요? 19년도 수능이네. 19년도 그지? 국제법에서 일반적으로 조약은 국가나 국제기구들이 그들 사이에 지켜야 할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를 명시한 합의하여 창출하는 규범이다. 조약은 어떤 규범인데 지켜야 될 약속 같은 거구나. 합의해서 그지? 교재도 없어요? 교재 있어요? 교재를 안 가져왔어요? 지금 이미 설명이 시작됐기 때문에 잠깐 그냥 들어요. 알겠죠? 국제기구들이 그들 사이에 지켜야 할 구체적인. 근데 국가나 국제기구들이라는 거에서 좀 다르구나. 그지? 일반적으로 우리 하는 계약보다 주체가 국가나 국제기구들이고 얘네들이 하는 약속 같은 계약 같은 거. 근데 국제관습법이라는 게 나오는데 국제관습법. 관습법은 뭔지 알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지? 조약 체결과 관계없이 국제사회 일반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보편적인 규범이다. 원래 관습법이라는 것 자체가 불문법이죠. 제가 무슨 얘기했습니까? 불문법, 성문법. 성문법은 문서와 글로 남기신 법이고, 불문법은 문서로 써있지는 않지만, 글로 써있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법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무언가죠. 그 대표적인 게 관습법이죠. 그럼 국제적인 관습법이 국제관습법이겠지. 반면에 경제 관련 국제기구에서 어떠한 결정을 하였을 경우 이 결정사항 자체는 권고적 효력만 있을 뿐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럼 반면에란 말을 왜 썼어? 지금 뭐가 다르다는 거야? 뭐가 다르다는 거야? 조약과 국제관습법 얘와 이 결정사항 자체가 서로 다르다는 거죠. 어떤 점에서 다르다는 겁니까? 너네 반면에 나오면 체크해놓고 체크만 안 하고 뭐가 차이가 나는 건지 어떤 게 비교하는 건지 그걸 정리 안 하면 안 돼. 뭐가 다르다는 거야? 그쵸?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게 차이점인 거죠. 그죠? 법적 구속력이 얘는 없지만 얘네 둘은 법적 구속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국제결제은행 산하 밑에 있는 바젤위원회라는 위원회에서 결정한 BIS 비율 규제 이와 같은 것들, 즉 BIS 비율 규제가 이런 결정사항이겠죠. 그죠? 이런 것들이 심지어는 회원도 아니고 이런 비회원 국가에서도 엄격하게 준수된다. 이것들이 비회원 국가에서도 엄격하게 준수된다. 이처럼 일정의 규범적 성격이 뭐라는 건데 엄격하게 준수하게 나타나는 이게 도대체 왜 나타나는가? 어떤 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비회원 국가까지 영향을 미쳐 법적인 뭔가 구속력이 있는 것처럼 이는 위반에 대한 제재를 통해 국제법의 효력을 확보하는 데 주안점을 두는 일반적인 경향을 되돌아보게 한다. 이 짧은 내용인데 추상적으로 읽지 말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일반적인 경향이 위반에 대한 제재를 통해서 국제법의 법적 효력,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이게? 구속력이죠.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는 방법에 있어서 위반에 대한 제재를 통해서 한대. 근데 얘는 심지어는 비회원 국가에서도 엄격히 자발적으로 준수되니까 이거 말고도 국제법의 효력을 확보하는 게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지, 그지? 그게 바로 신뢰가 형성하는 구속력에 주목하게 된다. 위반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됐나요? BIS 비율은 은행의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기자본 비율을 설정하여 궁극적으로 예금자와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바젤위원회가 도입한 거. 너무 길지 말이. 그지? 좀 끊어볼까? 정의가 BIS 비율이 이런 거고 목적이 뭐야? 궁극적으로 예금자와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거고. 그죠? 누가 도입한 거야? 바젤위원회에서 도입한 거죠. 은행의 재무 건전성이란 말은 알잖아요. 그죠? 재정적으로 건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최소한의 자기자본 비율을 설정하여 요까지 읽고 좀 머릿속에 그게 들어와야 돼요. 들어와야 돼. 이게 뭐냐면 일반적인 개념으로는 자산이 자기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유무형의 재산이거든요. 자산이. 근데 얘가 뭐와 뭐로 구분되면 일반으로 자본과 부채로 구성돼.
특히 얘는 자기 자본이란 말로 더 구체적으로 쓴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현재 100억짜리 건물을 갖고 있어. 근데 사실은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았다 그러면 안 되겠구나. 그럼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니까. 증여받아서, 그죠? 아직 우리 아버지 살아계신데. 증여를 받아서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한 50억 줬어. 그지? 그리고 from father 이렇게 주시면 감사할 텐데. 부채.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내가 50억을 또 마련했어. 그래서 100억짜리 건물을 산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 만약에 내가 내가 자본이 한 5억이고 부채가 95억이면 나의 자산은 건전하지 않아. 위험하죠. 누가 봐도. 그지? 마찬가지로 은행이 자기 자본이 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여러분 예금은 은행 입장에서는 채권이에요, 채무예요? 예금 자체는 채무죠, 채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예금자가 돈을 맡긴 거잖아. 언젠가는 돌려줘야 될 거야. 은행의 구조가 어떻게 돼, 기본적으로? 은행을 매개로 신용중개 기능이 있다는 게 뭡니까? 혹시 알아요? 예금자가 예금을 하면 그걸 대출자한테 넘겨주죠. 그죠? 은행의 수익 구조는 어떻게 돼? 이 예금과 대출의 금리 차이를 통해서 수익을 내잖아. 됐어? 근데 예금이 10억이 들어왔어. 그리고 자기 자본이 10억이 있었어. 그리고 현재 한 15억 대출 갔어. 그러면 그나마 좀 낫지. 근데 내 재산이 빵원이야. 10억이 예금이 됐고 10억 그대로 대출 다 했어. 굉장히 위험하죠. 왜냐하면 대출이라는 건 기한을 갖고서 갚아야 되는데 갑자기 예금자가 돈 내놔 그러면 돈을 줄 수가 없잖아. 혹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건 순식간에 잠깐만 얘기를 한 거지만 어쨌든 은행이 파산한다는 개념 자체가 이것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바젤위원회에서는 BIS 비율이 적어도 규제 비율인 8% 이상은 되어야 된다. BIS 비율이. 이에 대한 시인 같다. BIS 비율이 뭐냐? 위험 가중 자산에 대비해서 자기 자본이 얼마큼 이상 있어야 된다. 그럼 위험 가중 자산이 뭐냐? 라는 걸 봤더니 은행의 기본 자본, 그 다음 보완, 너무 많다. 그지? 내용이. 이 용어들을 기억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뭐야? 여기에서 자기 자본은 은행의 기본 자본, 그 다음 보완 자본, 그 다음 단기 후순위 채무의 합이다. 됐어요? 그렇게 정리하는 거야. 그 다음 위험 가중 자산은 밑에 거는 보유 자산의 각 자산의 신용의 위험에 대한 위험 가중치를 곱한 것들의 합으로 구하였다. 조금 읽어보자. 위험 가중치라는 것은 자산 유형별 신용 위험을 반영한 것인데 OECD의 국가의 국채는 0%, 회사채는 100%가 획일적으로 부여되었다. 자, 국채는 0%의 가중치가, 회사채는 100%의 가중치가 부여된 거지. 그러면 자산 유형이라는 게 여기서 뭐라고 익혀야 돼요? 국채와 회사채야. 그래놓고 납득하려고 읽으면 읽을 수 있죠. 국채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이잖아. 결국엔 어떤 국가에 대해 받을 권리야. 그치? 그럼 일반은 상식적으로 어떤 국가가 돈을 안 줄 가능성은 없죠. 거의. 국가가 파산하지 않는 이상은 역사적으로 있긴 있지만, 그죠? 그 회사는 되게 위험하겠죠. 회사의 거는 반면에, 그지? 그럼 이걸 머릿속으로 굴려보면 무슨 말 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들 다 합쳐서 내가 내 자본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한 100억이야. 100억이야. 위험 가중 자산을 봤더니 내가 채권을 갖고 있는데, 즉 받을 돈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 국채로 한 1조 받을 게 있고 어떤 회사채로 1000억 받을 게 있어. 그지? 그럼 얘 계산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위험 가중 자산 1조에다가 0을 곱하고 1000억에다가 100%는 뭐예요? 1이죠. 1. 1거 계산해서 이걸 계산하겠다는 거죠. 계산해보면 결국에는 1000억분의 100억이니까 10%로 나와서 얘는 BIS 비율상 8%를 넘으니까 괜찮네 라고 하겠죠. 그죠? 이후
금융자산 가격 변동에 따른 시장 위험도 반영해야 된다. 새로운 자 그러면 찾아야 돼. 금융자산 가격 변동에 따른 시장 위험도 할 때 이 시장 위험이란 말이랑 아까는 뭐였어? 신용 위험이었죠, 그죠? 기존 거는 신용 위험만 반영했는데 이제는 시장의 위험성도 반영해야 된다. 시장 전체가 위험해지는 경우가 있나 봐. 금융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라서. 금융자산은 뭔데? 대표적인 금융자산이 외국 통화죠. 통화. 내가 투자의 목적으로 달러화를 보유할지 마르크화를 보유할지 그런 걸 결정할 수 있잖아. 그지? 근데 환율의 변동으로 따라서 뭔가 막 바뀌고 있어. 그지? 그런 걸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개로 나눴대. 뭐로 나눴대? 위험 가중 자산을 신용 위험에 따른 부분과 시장 위험에 따른 부분에 나눴고, 다시 말하면 신용 위험에 따른 그 유형별은 예컨대 국채와 회사채였고, 시장이라는 건 금융자산 가격 변동에 따른 거였다. 신용 위험의 경우와 달리 시장 위험의 측정 방식은 감독기관 승인하에 은행의 선택에 따라 감독기관이 승인한다 그러면, 그지? 그러면 달리니까 신용 위험의 경우는 선택이 됐어 안 됐어? 신용 위험은 선택이 안 됐지. 아까 뭐가 있었는데? 국채는 무조건 0%, 회사채는 무조건 100%. 요거까지 읽어가면서 읽어내야죠. 여기까지 바젤 1을 정리를 해보면 결국에는 위험, 가중, 자산, 그리고 위에 게 자기 자본이었죠. 그죠? 이걸 시험 보면서 적을 수는 없지만 표시로 갖고 왔다 갔다 하면 돼. 얘는 아까 3개였어. 뭔지 기억이 안 나면 앞에 것만 좀 기억했지. 기본 자본, 그죠? 그 다음 보완 자본, 단기 후순위 채무. 너무 기니까 채무라고 일단 해봅시다. 뒤에 다른 게 나오면 모르겠지만 채무도 어쨌든 내가 받을 돈이잖아. 그죠? 채무? 채권이라고 해야 되죠? 그죠. 그 받을 그거니까. 채무? 단기 후순위 채무? 모르겠다 이건. 근데 어쨌든 위험 가중 자산은 두 개 나눈다는 거죠. 신용 위험과 시장 위험으로 나누고, 얘는 국채, 회사채가 있고, 그지? 이걸 따로 쓸까? 따로 쓰자. 너무 많아졌어. 바젤 1은 바젤 1은 시장 위험에 따라서 그냥 은행의 선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 거 봤더니 금융 혁신의 진전으로 바젤 1의 협약에 한계가 들어가자 2004년에는 이제 뭐가 등장했대? 바젤 2가 도입했대. 그럼 차이점 중심으로 읽어야 되겠죠. 그죠? 위험 가중 자산의 신용 위험에 따른 위험 가중치의 자산의 유형과 신용도를 모두 고려하도록 수정되었다. 좀 읽어볼게. 신용 위험은 아까 이제 여기 부분이 뭔가 바뀐 거지, 그지? 신용 위험은 측정 방식에 따라 표준 모형이나 내부 모형 가운데 은행이 이용할 수 있게 되면 선택할 수 있나 봐. 이것도 차이점이지. 아까 선택이 안 됐는데, 그지? 여기서는 선택 얘는 기본적으로 선택이 안 됐는데 바젤 2가 오면서 좀 선택이 됐나 봐요. 표준 모형에서는 OECD 국가의 국채는 0에서 150까지 국채는, 그리고 회사채는 20에서 150까지 위험 가중치를 구분하여 신용도가 높을수록 낮게 부과했다. 그건 금방 읽을 것 같아. 그지?
신용도가 그래 높을수록 이런 게 낮아지겠지. 그건 당연히 들어와요. 그죠? 위험 가중치가 낮아지는 거. 이게 용어적으로 들어오죠. 차이점이 뭔가 봤더니 여기서 희경이 지금 정리되니 머릿속에? 요게 들어오면서 국채는 0에서 150%, 회사채는 20에서 150%. 그지? 예를 들어 회사채가 100억인데 신용위험 가중치가 20%라면 회사채는 20억으로 계산된다. 얘네 곱해서. 만약에 그전 같으면 얼마예요? 그냥 100% 곱하니까 100억이죠. 그죠? 아, 그러면 이게 차이점이 이거구나. 바젤2는 가장 큰 차이점이 요거구나. 그 전 거와 달리. 아까는 국채와 회사채는 이렇게 했던 거와 달리. 그래서 요걸 가지고서 글을 읽으면서 차이점이네 체크해놓고 넘어가야 되죠. 그지? 미리 해놓고 넘어가야 돼. 이거는 사실은. 또한 감독기관은 은행이 선택 가능하고 감독기관에 의해 이것도 차이점이고, 감독기관은 필요시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 최저 비율이 규제 비율을 초과하도록 자구은행에 요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자기자본의 경직된 기준을 보완하고자 했다. 핵심은 그거죠. 감독기관이 필요할 때 자기자본의 최저 비율이, 규제 비율이 아까 얼마였는데요? 8%였어. 그지? 너 8%보다 자기자본을 좀 더 갖고 있어라고 더 요구하는 거지. 그지? 또 차이점 이거네요. 어떤 경우에는 필요시에는 BIS가 원래는 8%보다 같거나 하는 건데 얘를 올려버린다는 거죠. 이렇게. 그지? 이 BIS 비율, 자기자본의 비율을. 됐나요? 최근에는 바젤3가 협약이 발표되면서 자기자본에서 단기 후순위 층위가 제어되었다. 그럼 얘가 빠졌어 이제. 그럼 차이점 해놔야죠. 얘가 빠진 게, 없어진 게 바젤3의 차이점이다. 바젤3에서는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그럼 자기자본이 어떻게 돼요? 기본 자본에다가 보완 자본만 들어가겠죠. 그치? 그 다음 밑에는 위험 가중자산. 또 위험 가중자산에 대한 기본 자본의 비율이 6%가 되게 자기자본의 손실 보험, 뭐가 차이 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새로 들어온 게. 기본 요것만 또 따로 계산하겠대. 이것만 다시 또 기본 자본분의 위험 가중자산을 계산해서 얘가 6% 이상 되겠대. 그죠? 바젤 협약은 이전의 협약에 들어있는 관련 기준을 바꾸는 효과가 있겠지 당연히. 그지? 바젤 협약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수많은 국가에서 채택되어 제도화하고 있다. 현재 바젤위원회에서 28개국의 금융당국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우리 금융당국은 2009년에 가입하였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가입하기 훨씬 전부터 BIS 비율을 도입하여 시행했으며 그게 반영돼 있대. 여기서 읽을 때 이게 뭐랑 연결된다는 게 좀 와야 돼요. 뭐랑 연결됩니까 사실은? 처음에 비회원 국가들도 엄격하게 지키는 이거랑 비슷하게 연결되는 거죠. 그죠? 우리나라가 스스로 회원이 전부터 했으니까. 바젤 기준을 따름으로써 은행이 믿을만하다는 징표를 국제금융에 보여주어야 했던 것이다. 그럼 이 말은 믿을만하다는 게 위에 뭐로 바뀌는 거야 용어가? 신뢰죠. 신뢰를 통해서 법적 구속력이, 신뢰가 형성하는 구속력 얘기를 하는 거지. 재무 건전성을 의심받는 은행은 국제금융시장에 자리를 잡지 못하거나 심하면 아예 발을 들이지 못할 수도 있다. 바젤위원회에서는 은행 감독 기준을 협의하여 제정한다. 그 헌장에서는 회원들에게 바젤 기준을 자국에 도입할 의무를 부과한다. 하지만 바젤위원회가 초국가적 감독 권한은 없으며 그의 결정도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 또한 밝히고 있다. 바젤 기준은 100개가 넘는 국가에서 채택하여야 따른다.
이는 국제기구의 결정에 형식적으로는 구속을 받지 않는 건데 받지 않는 국가에서까지 자발적으로 받아들여 시행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현실을 말랑말랑한 법의 모습이라고 설명하기도 한다. 됐나요? 여러분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이게 지금 무슨 말 하는 겁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바젤 기준이 100개가 넘는 국가가 채택하여 따르는데 얘네들이 다 회원 국가가 아니야. 모두 다. 그죠? 비회원 국가도 자발적으로 채택해서 따르니까 그 결정이 형식적으로도 구속을 받지 않는데 그런 국가, 비회원 국가까지 자발적으로 받아들여 시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용이. 그죠? 이런 거를 말랑말랑한 법의 모습이라고 설명하기도 한다. 이때 조약이나 국제관습법은 그에 대비하여 딱딱한 법이라고 부르게 된다. 바젤 기준도 장래에 딱딱하게 어떤 관습법이나 법처럼 이해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됐나요? 윗글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요거는 뭐 쉽게 찾을 것 같아. 그지? 1번인 거. 질문 있나요? 233번에? 없어.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조약은 체결한 국가들에 대하여 권리와 의무를 부과하는 게 원칙 맞죠. 그죠? 새로운 바젤 협약이 발표되면은 기존 바젤 협약에서의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는 거 맞지? 그지? 딱딱한 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제재보다는 신뢰가 법적 아니죠. 신뢰가 아니라 법적 구성 제재를 통해서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려고 하지, 그지? 3번이네요. 국제기구의 결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있게 될 불이익은 그 결정이 준수되는 역할을 하도록 하죠. 그 불이익이 뭐였는데 아까는 BIS 비율 도입 그 결정에서 이 불이익이 뭐야? 본문에 따르면 재무 건전성을 의심받는 은행이 국제금융시장에 자리를 잡지 못하는 거. 그게 불이익인 거죠. 이거를 무슨 국제기구가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부여한다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이게 지금 돌아가는 게 그런 얘기했구나 하고 돌아가지 않고 어디서 근거를 찾는 게 아니라 이게 이해로 풀어야 돼. 늘 하는 얘기지만 세계 각국에서 바젤 기준을 법제하는 것은 법처럼 받아들이는 것은 자국 은행의 재무 건전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것이다. 그냥 읽히네, 그지? 뭐라고? 잘 안 들려. 어. 국제금융시장에 자리를 잡지 못하는 거는 자리를 잡았다는 건 거기에 들어가긴 했지만 어떤 제대로 된 어느 정도까지의 기능을 못 한다는 거죠. 발을 들이지 못한 건 아예 시장에 들어가지 못한 거지. 더 심한 거지 이게. 이 은행이 예를 이렇게 읽으면 돼. 어떤 은행이 있어. 우리나라에서 자리를 잡지 못한다는 얘기는 우리나라에는 들어와긴 했는데 어떤 은행으로서 사람들한테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거지. 아예 발을 들이지 못하는 건 아예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한 거야. 더 최악이죠. 그지?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무슨 은행 있지? 이거 이름 말하면 안 되겠구나. 유튜브에 올라가겠으니까. 실제로 없는 은행. 대치은행이라는 걸 만들었다고 치자. 근데 국제시장에서 은행의 역할로 자리 잡고 싶은데 잘 안 돼. 그러니까 한 국제 인구 중에서 한 5%밖에 이용을 안 해. 그러면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한 거지. 근데 이용자가 빵명이야. 그럼 발을 들이지도 못한 거죠. 어떤 차이인지 알겠습니까? 정도의 차이죠. 더 최악이라는 거지. BIS 비율의 이해로 적절한 거. 바젤 1에 따르면 보유하고 있는 회사채의 신용도가 낮아질 경우 회사채의 신용도가 낮아질 경우 회사채의 신용도가 관련이 있었어 없었어? 1은 없고 무조건 몇 프로? 위험 가중치가 100%로 결정됐죠. 그죠? 신용도와 관련 없이 변화하지 않죠. 애초에. 바젤 2에 따르면 각국의 은행들이 준수해야 하는 위험 가중 자산 대비 자기 자본의 최저 비율은 동일해요? 아니면 상황에 따라 필요시에 바꿀 수 있다 그랬어. 좀 더 높은 치를 요구할 수 있다 그랬죠. 됐나요? 바젤 3에 따르면 보유하고 있는 OECD 국가의 국채를 매각한 후 이를 회사채에 투자하면 BIS 비율은 항상 높아지는 게 아니라
왜 안 돼? 국채는 0에서 150, 회사채는 얼마니? 숫자 20에서 150이니까 다른 더 위험한 거, 그죠? 더 위험한 거를 사게 되는 경우가 또 있겠죠. 회사채가. 됐나요? 이해돼요? 지금 얘기하는 거? 높? 그래서 하은이 이해했니? 이 말하는 거죠. 왜 얘기를 안 해? 국채를 매각한 후 회사채에 투자, 생각해보자. 국채도 10억짜리였어. 그지? 회사채도 10억짜리였어. 근데 얘는 위험 가중치가 50%야. 얘는 20%야. 그지? 됐어? 이 상태에서 위험 가중 자산이 얼마예요? 얘는 5억. 얘는 얼마야? 2천만 원이죠. 그죠? 됐어? 그럼 이 상태에선 5억 2천만 원이 위험 가중 자산이었어. 밑에 분모가 커질수록 자기 자본 최저 BIS 비율, 분모가 커질수록 BIS 비율은 낮아지잖아. 그래 안 그래? 이해됐어요? 이렇게 이거 예실 이걸로 들면 안 되나? 국채를 매각한 후 이거 바꿔야 되겠다. 바꾸자. 쏘리. 다른 예를 들어야 되겠네. 얘가 20%, 얘가 50%라고 합시다. 이 상태로. 그러면 계산은 똑같은데 결국에는 얘는 2억 안 똑같구나. 나 아까 계산 잘못했니? 1,000만 원? 그것 때문에 그런 거야? 미안해요. 얘는 5억이네. 7억, 그지? 이 상태에서 얘를 매각해서 회사채 10억을 더 샀어. 이제 얘는 없어졌어, 그지? 그리고 회사채가 얼마가 됐어? 20억이 됐어. 그리고 똑같이 50%라고 합시다. 얼마예요? 10억. 10억이 위험가중자산이죠. 위험가중자산이 7억에서 10억으로 늘어났어. 결국에는 최저 자기대비는 위험가중 7억에서 얘가 10으로 된 거야. 됐어? 그럼 떨어졌어, 올라갔어? 떨어졌죠, 그죠? 항상 높아진다 그러면 안 되겠지. 그지? 상황에 따라 다르지. 회사채랑 국채 위험 비중에 따라, 위험 가중치에 따라 다르죠. 어떨 때는 올라가고 어떨 때는 내려가고 그러겠지. 하은 이해됐어요, 이제? 됐어요? 바젤2 협약에 따르면 시장 위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감독기관의 승인하에 은행이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신용 위험의 측정 방식이 있다. 아까 표준 모형, 그죠? 됐나요? 내가 어떤 구절을 빼고 읽었니? 지금 읽으면서? 안 읽었지. 아까 내부 모형은 쓱 하고 넘겼구나, 그냥. 요 한 줄. 표준 모형이랑 내부 모형이 있는데 내부 모형은 그냥 자기네가 마음대로 선택했지만 어쨌든 승인하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치? 정답은 4번이네. 바젤 3 협약에 따르면 위험 가중 자산 대비 보완 자본의 최소 2%는 되어야 BIS 비율 규제를 은행이 준수할 수 있다. 이거 왜 그래요? 왜 그래? 봐봐. 기본에다가 보완을 합쳐갖고 위험 가중 한 개 몇 프로를 넘겨야 돼 지금? 8%를 넘겨야 되는데 얘가 6%를 넘겨야 돼. 그치? 그럼 최대 6%까지 내려온다고 치더라도 그럼 2%는 돼야 되잖아, 보완이. 그죠? 됐나요? 근데 2%가 안 돼도 되잖아. 잘못 말했어요, 제가. 얘가 1%면 얘가 7%면 되죠. 최소 2%는 되어야가 아니라 최대 2%? 그것도 말이 좀 이상한데. 최소 2%, 얘는 없죠, 어쨌든. 보완 자본이. 그렇지 않아요? 보완 자본 뭐 그럴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얘기하는 거? 모르겠어요? 놓쳤어? 하은이 말고 알겠어? 모르겠어? 내가 설명을 중간에 잠깐 잘못 말해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 얘 전체가 8%가 돼야 돼. 그지? 근데 요것만 따지면 몇 프로 이상이 돼야 돼? 6%. 6% 이상이 돼야 돼. 그지? 그럼 가장 아래까지 내려온 상황이 6%라고 합시다. 그지? 그때 얘가 2%인 거는 맞아. 그래 안 그래? 근데 얘가 6% 이상이 되면 되니까 만약에 얘가 7%야. 8%만 넘기면 되니까 얘가 몇 프로면 돼? 1%면 되죠. 최소 2%는 되어야 된다는 말이 틀린 말이지. 빵 프로여도 돼.
그래 안 그래? 기본 자본이 자기 스스로 8%를 넘어버리면 되지. 그래 안 그래? 승현이 이해했어요? 236번 이거 왜 틀렸나 봤더니 1, 2, 3 왔다 갔다 하는 거 잘 못하는 건가? 자 봅시다. 정리를 해보면 단기 후순위 채무는 어디서 빠져요? 얘는 어디서 빠져? 아까 얘는 3에서 빠지죠. 그지? 그리고 요것만 따지는 애가 있어. 얘만 6% 이상이 되는 애가 하는 거. 어디서? 2에서. 그지? 2에서 요것만 6% 이상이 되는 걸 요구하죠. 위험 가중 자산 대비. 찾았어요? 예? 정리했어요? 여기 아니야? 아, 3네. 어. 나도 잘못 말했네. 3. 잘못 말했어요, 제가. 본문 안 들어가고 순간 또 말 실수했네. 됐나요? 어. 그래서 위험 가중치를 반영하여 산출한 위험 가중 자산이 국채가 300억이래. 위험 가중치가. 회사채가 300억이고. 그리고 하나가 신용 위험에 따른 거고 또 하나가 시장 위험에 따른 거야. 됐나? 그러면 위험 가중 자산 전체는 얼마야 지금? 1000이네. 아니야? 맞죠? 얘를 다 합치면요? 110억이네. 이 세 개 합치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되지. 그리고 지금은 언제래? 2래. 그지? 그러면 규제 비율은 이렇게 계산되겠죠? 1000분의 110. 8% 넘었죠? 11%니까. 얘는 맞는 말이네. 이거 좀 보면서 합시다. 갑 은행에 보유 중인 회사채의 위험 가중치가 만약에 20%였다. 면 BIS 비율은 공시된 비율보다 높았겠군. 2니까 잠시만요. 회사채가 가중자산이 지금 여기 나오는군요. 미안해요. 반영된 게 50%래. 50%. 그럼 원래 회사채가 뭐 곱해갖고 지금 300억이 된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원래 회사채가 600억이었어. 그지? 곱하기 0.5가 돼서 300이 된 거야. 이해돼요? 근데 얘가 만약에 위험 가중치가 20%였다고 하면 600에 0.2를 곱하면 어떤 숫자가 나오는 거죠. 이 숫자는 300보다 커요, 작아요, 당연히. 네? 300보다 작죠. 작죠. 계산해봐. 120이네, 그지?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러면 120인데 그럼 분모가 작아진 효과를 높이는 거잖아. 얘가 분모로 들어가니까. 분모가 작아지면 전체 값은 BIS 비율은 커지겠죠. 됐습니까? 말로 해도 돼요, 지금 얘기한 거? 이해했어요? 갑 은행이 보유 중인 국채의 실제 규모가 회사채의 실제 규모보다 컸다면 위험 가중치는 국채가 회사채보다 낮았겠군. 자, 둘 다 똑같이 300이야. 그치? 써볼까? 헷갈리면. 국채 곱하기 국채 가중치, 그냥 가중치라고 쓸게, 위험 가중치를. 얘랑 회사채 곱하기 회사채 가중치. 값이 똑같이 300이래. 그치? 근데 만약에 회사채의 실제 규모가 얘가 더 크대. 얘가 작고. 그럼 뭐가 커야 돼? 당연히. 거꾸로 썼구나, 내가. 죄송해요.
회사채의 실제 규모보다 국채 얘가 크대. 얘가 작고 두 값이 같으려면 얘 두 개 비교하면 얘가 작아지고 얘가 올라가죠. 그죠? 항이 놓쳤니? 놓쳤어? 똑같이 300이잖아. 똑같이 300이야. 얘도 300이고 얘도 300이지 일단. 그지? 근데 여기서 갑은행의 보유 중인 국채 실제 규모가 회사채 실제 규모보다 보유 중인 국채 실제 규모 얘가 뭐야? 얘를 A라고 얘기하면 요거죠. A죠. 그지? 회사채 실제 규모보다 컸다면 얘가 B지. 그지? A가 B보다 크면 얘 스몰 a랑 스몰 b라고 쓸게요.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이렇게 돼야 두 값이 같아질 거 아니야, 값이. 승현이 이해했어요? 이경이는? 사랑이는 문제도 안 풀었죠, 그죠? 사랑이라 그랬네, 내가 지금 또. 내가 저번 주부터 희망이 보고 사랑이라 그러지, 계속. 뭐라고요? 너한테? 왜? 아, 그걸 다 왔다가, 나도 어르신이야? 갑은행이 바젤 원의 협약의 기준으로 신용 위험에 따른 위험 가중 자산을 산출한다면 회사채는 600억 맞겠죠? 왜 그래요? 얘가 원래 600이었는데 바젤 원에서는 가중치가 몇 프로 계산돼? 100%. 그러면 원래 600억에다가 100%를 곱할 테니까 그냥 600억이 나오겠지, 그치? 갑은행이 위험 가중 자산의 변동 없이 보완 자본을 10억 증액한다면 바젤3에서 보완된 기준을 충족할 수 있겠군. 일단 기본적으로 바젤3에서 보완된 기준이 기본 요게 6% 넘어야 된다는 거지. 그지? 지금은 넘어 안 넘어? 1000분의 5니까 안 넘어. 보완된 기준이. 현재는 5억이고 1000억이니까 6%를 넘지 않아. 그지? 그러면 보완 자본 근데 10억 더 늘어났자 의미가 있어 없어? 어차피 이걸로 가지고 가는 건데, 그지? 5번이죠. 됐나요? 기억에 해당하는 사례. 아, 그렇죠. 말랑말랑한 법에. 5번이죠. 이거는 아까 본문 설명에서 그냥 설명이 다 된 것 같아요. 그지? 비해온 것까지도 자발적으로 받아들이고 자기네가 법제화하는 것들. 문맥상 A에서 E와 이건 어휘 문제는 아니죠. 어휘 문제는 아니에요. 그죠? C가 뭔가 봤더니 심하면 발을 들이지 못한다. 아까 그래서 물어본 거구나. 아예 금융 시장에 못 들어온다는 거죠. 진입조차도 못한다는 거죠. 아무도 그 은행이랑 거래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상황이야. 그죠? 바젤위원회 가입 여부는 관계가 없죠. 나머지 질문 있습니까? A, B, D 이 중에 없어요? 나머지 분들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다른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